금리를 인하를 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다시 유동성 상황을 갖다가 풍부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 덕분에 얼마나 풀렸냐면요, 6조 8천억 달러 풀렸습니다. 4년 만에 15% 증액된 금액으로 돈을 이제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부에서 계속적으로 가계에 투입하는 유동성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게 되면 재무부는 사실 이제 신행정부 꾸리고 나서 돈을 더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신사임당 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또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모자르지만 갖고 있었던 생각들, 분석 자료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드리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이제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B컷을 단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했던 금리 인하는 작년에 후회스러운 금리 인하, 후행적인 금리 인하였던 것 같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고용 쪽에 너무 이제 뜨거웠던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향 조정이 되니까 대응 측면에서 후행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 것 같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의 어떤 패턴들을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단기자금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 RP 시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혹은 역 RP라고 해서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페드가 이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페드가 또 돈을 빌려받는 형태가 되면서 계속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 왔었는데요. 근데 그 흐름들이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서 약간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많이 나가 있던 MMF의 금액들이 소폭 변동이 생기고, 왜 여기서 MMF를 말씀드리냐면요, MMF는 채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사실 MMF는 대부분 정부채로 수익을 초단기로 운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주로 역 RP와 같은 이제 역 RP 금리로 초단기 이자를 줍니다, 투자를 해 놓으면. 그런데 이 역 RP로 이제 초단기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단기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역 RP 금리보다 단기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 MMF는 역 RP 투자를 조금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 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채권 쪽에 다시 자금이 몰리니까 채권 시장을 또 안정시키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QT라고 해서 이제 연준이 그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채권을 파는, 이제 만기가 돼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역 RP 투자를 했던 MMF 같은 경우는 돈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채권 쪽에 돈을 살짝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MMF는 연준에서 어떠한 행태를 하든, 채권의 금리의 상승을 유도를 하든, 아니면은 재무부가 만약에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 약간의 위험성이나 경색이 발생하면 MMF는 또 채권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MMF 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계기를 형성하고, 근데 이 MMF가 최근에 이제 8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 패턴을 보이다가, 이 MMF가 사실 이제 6조 거의 후반대까지, 6조 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들면서 그 금액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축소가 많이 되면서 최근의 금액으로 보면 6조 4천억 달러고, 6조 4천억 달러에서 다행히 여기서 이제 멈춤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9월 달에 그 많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들이, 이 MMF의 가용 자금들이 좀 빠지면서 채권 시장에 약간 불안정성이 생기고, 채권 시장에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당연히 유동성에 대한 경색에 대한 리스크들이 표출화되면서 사실상 주식 자금 운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금을 좀 회수하는 패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금리를 그냥 인하를 해서 사전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다시 유동성 상황을 갖다가 풍부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 덕분에 MMF에서 더 이상 이제 돈이 빠지지 않고 채권 시장으로 다시 흘러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앞으로의 패턴이죠.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매크로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냐,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냐.
둘 다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CPI나 미국의 지표들을 보시면은 소매 판매도 변동이 많았고 좀 잠시 인제 주춤하는 패턴이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신규 고용도 좀 주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인제 10월 달 접어들면서 발표된 많은 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도 여전히 견조한 상태이고, 이 견조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가계가 24조 달러 정도 명목 소득 금액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줄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인제 소득 활동이나 베이스가 되는 걸 보니까 EQ까지 재무부에서 이연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출을 늘렸는데, 이 지출 늘린 금액들이 얼마나 풀렸냐면요. 6조 8천억 달러가 연율화했을 때 6조 8천억 달러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큰 금액이냐면요. 사실 6조 8천억 달러를 연간 연율화했을 때 풀었다, 이거는 이제 4년 전쯤에 바이든이 초기에 취임했을 때 6조 2천억 달러를 풀면서 이제 그때도 공격적인 금액이었고, 왜냐하면 그 직전에 4조 8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15% 증액된 금액으로 돈을 이제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계속적으로 인제 가계에 투입하는 유동성 자금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CPI 쪽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제 메디케어 쪽, 그다음에 심지어 의류,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인제 운송 서비스 쪽, 이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전년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 그리고 시장을 더 뛰어넘어서 미국 내수에서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풍부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가가 지금 CPI는 2% 중반 혹은 초중반대까지 인제 빠진 상태이지만, 여기서 또 그 하락세가 더 견고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나 인제 6조 8천억 연율화된 금액을 재무부가 풀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인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게 되면 재무부는 사실 인제 신행정부 꾸리고 나서 돈을 더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수 서비스 가격들은 좀 더 오름세를 보이고 소매 판매도 더 좋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매크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그렇게 앞으로 연속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제 인하를 한번 했으니까 인제 축차적으로 금리 정상화의 개념에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인제 자연적인 성장을 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인제 금리 수준이, 지금 연준의 많은 인사들이 인제 힌트를 줬던 거는 이제 3% 중반대다라고 했으니까 서서히 굉장히 스테디하게 지금 5에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내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과거의 인하 사이클처럼 지속적인 인하를 보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지금 MMF의 돈이 이제 최근에 좀 빠져 가지고 6조 4천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6조 4천억 달러가 사실 인제 거의 절반 이상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금융기관 자금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상업은행들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업은행들의 누적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인제 MMF로까지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나머지 인제 금액들은 사실상 인제 거의 인제 소매 쪽,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한 뮤추얼 펀드 가입이라든지 개인들의 투자 금액들로 인제 MMF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금융시장적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제 MMF가 이렇게 그래도 6조 4천억 달러 내외 정도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를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알아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MF에서 어찌 됐든 채권 발행을 하든 아니면은 연준이 재투자를 안 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주는 그런 자금의 원동력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내릴 필요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인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포인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과거에 인제 집권했을 시기에 이제 19 년도 20 년도 고 시기쯤에 사실 인제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유럽 이쪽에서 더 이상 달러를 매수하지 말고 매도를 하는 포지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이 뭐였냐면은 사실 인제 무역, 관세 장벽을 계속 관세를 매기다가 관세 장벽에서 지친 G7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라도 하면 관세를 덜 매기겠다.'라는 인제 트럼프의 회유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각 은행들이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들을 취하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면서 사실 이제 동시에 달러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평소에는 금리가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데 달러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금리가 이제 하락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더 빠질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페드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내려라는 압박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사실 기준금리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내릴 이유도 없지만, 왜냐면 시장 금리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완만하게라도 조금씩, 예를 들면 2-3개월에 한 번 텀을 두면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페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예고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나면서 그 역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도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연달아서 나오는 실업률의 실망 지표가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은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할 때 거봐, 침체가 온다고 예고했었잖아, 진짜 오나 보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우려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는데 채권 발행의 많은 비중이 사실상 이제 장기채로 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그래도 완만하게 이제 갚아 나가면서 계속적인 롤오버 부담 없이, 그러니까 또 롤오버라는 거는 뭐냐면 만기가 되면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자를 또 갚거나 이제 돌아온 부채를 갖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은 인제 계획이나 스킴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특히 이 장기채가 발행되는 만큼 장기채를 많이 살 수 있게끔 유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유도 전략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MMF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채권, 장기채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을 하게끔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상업은행들 입장에서 장기 채권을 갖다가 계속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전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으면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이제 페드에 맡겨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 뭐를 인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돈을 미리 인제 재워 놓는다. 그게 인제 10%였는데 그걸 제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급 준비금을 굳이 페드에다가 예치시켜 놓지 않더라도 상업은행들 알아서 자금 운용을 하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격적인 대출을 하든 아니면 공격적인 채권 투자를 하든 사실상 이제 알아서 하시라라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먼저 투자를 하고, 그것도 인제 안 되면, 그것도 투자했는데도 돈이 넘쳐나면 인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제 RP 금리를 통해서 연준한테 재예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금이 그래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상업은행들의 인제 현금 가용이 4조에서 5조 달러 내외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투자를 한 만큼 다 해 놓고 돈이 또 남으니깐 연준한테 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지급 준비금 예치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제 장기채에 대한 수요들은 이만큼 인제 현금 가용이 많으니까 상업은행들은 계속적으로 인제 장기채를 투자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인제 BIS 비율에서 이제 리스크 베이스 된 그 위험 요소 가중치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 대비해서 금리는 낮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 가용 가능한 자금액이 사실상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장기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인제 먼저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제 상업은행들의 가용 자금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당연히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인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익이 프로핏이 많았으니까 가용자금도 많았겠죠. 근데 운용하는 자산이 많이 커지게 된 계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자산은 사실상 연준, 그다음에 재무부,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의 이 세 플레이어들의 계속적인 돈의 흐름에 의해서 상업은행들은 계속적인 자산이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이후부터는 양적 완화라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기본 컨셉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들이 계속적으로 그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돈 이제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상업은행들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쪽 한편에서는 재무부는 채권을 또 발행을 하죠. 발행하는 만큼 연준에서는 그 채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죠. 채권을 사 주면서 또 이제 그 현금 가용을 좀 늘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풀리냐면요. 바로 재무부는 주로 미국의 재무부는 가계로 돈을 풀게 됩니다. 그럼 가계는 충분한 이제 소득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있고, 또다시 이제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 대출을 또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만큼 은행에 이제 또다시 대출 자산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의 규모의 증폭 속도가 사실 이제 2008년 대비해 가지고 21년까지만 보더라도 평균 6에서 6배에서 8배까지 자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규모가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핏, 이제 현금 가용 가능한 이제 이득까지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그만큼 상업은행들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연준에서 먼저 해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익이나 실적 자체도 대형 상업은행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채권을 매입하는 특히나 장기채를 매입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작용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08년 이전까지 이러한 이제 연준과 상업은행, 그다음에 재무부의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레이 딜레마,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인데 이제 외부적인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러한 새 포지션에 의한 계속 돈을 계속 증대시키는 현상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페어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연준의 이제 자산 이제 채권 매입이라는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완전하게 정착이 됐고, 거기에 상업은행들의 가용 자금이 MMF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장기채 투자든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서 계속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를 완만하게 낮추는 데 계속적으로 기여를 해와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반복적인 롤오버가 되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2008년도 이후부터, 위기 때는 항상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이제 역전폭이 커지지만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면 2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약간 트라우마적인, 아니면은 그 채권에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이제 몰리면서, 왜냐면 몰리게 만드는 거죠. 사실 재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한 2-3년 후에 한 번씩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도 위기가 완전히 종식이 됐는데 2-3년 후에 한 번씩 30%, 40%까지 육박하면서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 때도 이제 100%까지 갔던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완전히 제로까지 간 다음에, 제로 수준 가까이 간 다음에 다시 30%, 40%까지 2-3년 후에 또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다시 내려앉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40% 정도까지 또 튀었지만 그게 또다시 내려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을 이용한 인위적인 조작 정책이 금융적인 기법이긴 하지만 연준과 재무부, 상업은행들의 그런 인위적인 정책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 돈은 많이 풀리고 풍부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과 함께 침체 확률을 높이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끔씩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지표를 안 좋게 한 달, 두 달이라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침체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우려를 실질적인 확증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를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판단.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침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핵심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침체라고 하면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가 있습니다. 잠재 GDP는 미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인데 이번에 3분기에도 이제 3% 초중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과 잠재를 뺀 숫자는 지금 적어도 플러스 1에서 1.5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침체는 어느 경우냐면 실질에서 잠재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2% 미만의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침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분기 그리고 앞으로 4분기까지만 놓고도 보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인다.